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좀 경제, 이제 가장 큰 올해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슬픈 예측서예요. 그래도 제목을 제가 슬프게도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도대체 어떤 책이었는지, 어떤 책이 이런 그쵸? 암울한 전망을 보내고 있는지 책과 저자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저자가 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축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저자가 어떤 미래를 예상하고 있는지 네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그리고 채권미의 평가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거고요. 요 자이언트 임팩트란 책이에요. 이제 자이언트 임팩트는 이제 지구가 소행성이랑 부딪혀가지고 이제 깨져나간 게 달이잖아요. 그 정도의 큰 충격이 자이언트 임팩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자인 박종훈 기자는 KBS 기자예요. KBS의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그리고 경제학과 박사까지 한 그죠? 예. 경제 전문 기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삼프로TV나 그리고 박종훈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자주 봤는데요. 예, 굉장히 전문성과 그리고 좀 약간 비관론자로 좀 원래부터 좀 뭐랄까 좀 남들이 다 흥청망청 할 때도 좀 위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작가입니다. 작가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올해같이 진짜 아무랬던 한 해를 예, 보내는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또 그쵸 예, 비관론을 만나는 게 반갑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예, 이 상황에서 또 살 길을 찾아야죠. 예. 옛말에도 절처봉생이란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죽음의 목숨을 예, 건 위기에 그렇죠? 오히려 생의 어떤 그런 순간을 만날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인데 그럴 수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이언트 임팩트를 그쵸 읽고 그리고 여기서 네 가지 축을 좀 피해서 그쵸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그런 그쵸 예, 공동 부유론을 전하는 대로 한번 펼쳐보자고 합니다. 이거예요. 왜 코로나 때 수많은 경제학자들, 증권 전문가들이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예언했을까? 정말 말도 안 되죠. 예. 경제학의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예. 인플레이션은 유동성의 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의 증가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이 세상에 정해져 있는 살 수 있는 물건보다 그죠 돈이 훨씬 더 많을 때 당연히 물건값은 올라가죠.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2020년 때 정부가 그렇게 유동성을 그쵸 강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거의 0%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하면서 돈을 그냥 갖다 그냥 예, 나눠주면서 공짜로 헬리콥터 원리를 뿌리듯이 하면서 그쵸 예, 자산에 투자하라 그쵸 예, 주식을 해라 뭐 부동산을 사라 뭐 이랬는데 이게 결국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했어요. 왜? 뭐 심지어 아마존이라는 저가 그쵸? 예, 정책 때문에 어떻게 아무리 미국 경제에서 아마존이 차지한다고 이게 또 아마존 혼자 그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예언들이 더 많았죠. 예, 그 사람들은 지금도 뻔뻔하게 제가 이름을 실명 거론하지 못하겠지만 여전히 나와서 그쵸? 예, 예측을 펴고 지금이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절호의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정말 저는 주식을 하면서 제일 위험한 말이 지금 막차예요. 차 떠나면 예, 영영 못합니다. 예, 마치 오늘 못 사면 주식이 절대 이 가격에 못 살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절대 믿으셔는 안 됩니다. 이분은 박종원 기자는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예언했어요. 예, 저도 여러 번 차례 들었고요. 예. 근데 저도 사실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쵸 경제학의 기본만 알아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첫 번째는 탈세계화입니다. 예, 그동안 싸게 물건 그쵸 구입하고 그쵸 예, 싸게 물건 만들어주던 중국이랑 미국이 이제 등 돌려 섰잖아요. 이제 남남이 아니라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미국은 중국을 굶겨 죽이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로 굶겨 죽이는 게 아니라 기업을, 그쵸? 예, 쉽게 말하면 완전히 76년 이전으로 돌려서 농업국가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30여 개 기업을 TSMC까지 포함해서, 예, 그쵸? 치포 동맹국, 그리고 유럽까지 껴서 반도체를 수출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에 반도체 없이, 그건 완전 초밥 장사꾼한테 멋진 생선은 주는데, 그쵸? 그 대신 밥을 주지 않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밥 없이, 그쵸? 초밥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이 탈세계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거의 이제는 바이든, 그전에 무역전쟁, 관세전쟁이었지만 지금은 전쟁이에요. 지금 기술전쟁이고, 패권전쟁이고,
죽어도 바이든은 그쵸? 예. 자기가 아마 집권을 못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농후하죠. 예. 중국이 부상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이 탈세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더 이상 중국이 공장 그쵸? 노를 안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 전 세계에 싸게 물건 공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저는 놀랍게도 고령화입니다. 저는 고령화가 저도 솔직히 말하면 고령화 일본을 보면요. 일본은 디플레이션이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일본은 또 그쵸? 예.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악성 인플레이션을 만나가지고 그쵸? 예.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렇게 30년 동안 그 고령화가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경제학의 상식적으로 봤으면 그건 일시적 예외적인 현상이고 상식적으로는 고령화가 되면요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 고령화라는 거는 한 가족을 4명이라고 비유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중에 3명이 한 명 즉 할아버지 이제 부양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65세가 넘어서 은퇴해서 그 아버지도 은퇴를 해서 이제 부양해야 될 사람이 되면요. 즉 소비하는 사람은 여전히 4명인데 공급자는 2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죠.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한 인구대이동을 쓴 그 영국의 작가죠. 무슨 구타트라는 작가인데 그 사람의 책에서 따온 이론인데 저는 이게 그럴싸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거는 박정훈 기자만의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고 고령화가 그쵸,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도 있고 실제 지금 일본은 그쵸, 일본조차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진짜 대단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저자는 자충수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그쵸 너무 만만하게 본 거고 그쵸 예, 이거 모든 책임은 어떻게 보면 90년대 정권을 그쵸 예, 미국에 담당했던 그쵸? 클린턴이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WTO 가입을 그쵸 승인했으니까 당연히 중국이 경제적으로 그쵸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자유가 보급이 되고 민주주의가 보급되고 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중국 공산당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걸 너무 그쵸 중국이 이렇게까지 클 정도로 그쵸 지금 저거 키운 사람은 클린턴이고 부시도 한몫을 했고 오바마 때부터 긴장들 해서 그리고 트럼프 때 완전히 그쵸 이제 본색을 알고 중국의 본색을 깨닫고 이 바이든은 이제 정면 승부를 벌인 겁니다. 결국 이에 중국을 키우는 거는 미국이라는 게 이제 박종훈 기자의 이제 주장. 그래서 중국과 일본, 한국이 위험하다는데 왜 그럴까요? 이 바로 그쵸 중국과 일본은 그쵸 뭐냐 부채 때문에 그래요. 중국은 너무 많은 부동산이 지금 뭐 빈집이 5천만 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방 정부가 지고 있는 그리고 기업이 진 부채가 진짜 몇 경이 넘을지도 몰라요. 언젠가 터질 겁니다 부채. 일본은 그쵸 국가 부채가 심각하죠. 예, 국가 정부가. 쉽게 말하면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이유가 금리를 올리기만 해도 일본이 져야 될 국채 부담이 이자 부담이 뭐 예산의 3분의 1 이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 한국은요 가계부채가 정말 위험합니다. 예, 이건 다 부동산 살 때문에 그쵸 예, 집을 그쵸 비싼 금리를 주고 그쵸 예, 소위 말하면 집을 샀기 때문에 벌어진 거고 이 세 나라가 다 위험하고 세 나라 동시에 그쵸 IMF보다 더한 한 나라를 만들 수도 있는 게 그 23년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에요. 참 슬픈 예언이죠. 그래서 참 이거예요. 저금리가 영원한 적이 없었는데 30년 동안 지금 계속 꾸준히 금리를 내렸으니까 이제 밀턴 프리드만을 비롯한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이 저금리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유동성을 근데 그게 영원할 거라고 왜 생각했을까? 저도 그쵸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이제 사람들 그쵸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지금 뭡니까? 한 달에 1억씩 떨어지는 지금 모 뉴타운 같은데 한 달에 흑석동에 있는 흑석 뉴타운은 한 달에 1억씩 떨어져요. 원래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도 말이 되지만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예, 정신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그쵸 예, 세수한 불면증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금리가 이렇게 영원할 거라고 만약 저금리가 계속 갈 거라고 주장했던 이런 사람들은요 책임을 지고 제가 나서서 제가 한 1000명분의 이자를 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없어요. 왜냐 이 유튜브에 나서 떠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실력자가 있겠습니까? 예. 실력 있으면 조용히 그쵸? 예. 자기가 돈 버는 방법을 어디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러겠습니까? 하여튼 저금리가 영원할 거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은 진짜 책임을 져야 된다는 하고 얘기를 그쵸? 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금리 상승기에는 어떤 투자도 비트코인은 이미 제일 먼저 맛이 갔고요. 가장 늦게 간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올해 이제 단군일의 최악의 불황이었는데 주식은 말할 것도 없죠. 주식은 이미 가장 끔찍한 거는 비트코인 다음에 서학 개미들이에요. 지금 테슬라는 $150까지 떨어졌어요.
테슬라는 예, 천슬라였던 게 언젠데요. 예, 150달러 물론 액면 분할하지만 450달러 수준으로 작년에 1200달러 고점일 때에 비하면 70% 떨어진 거고요. 올해 60%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트위터 인수하고 30% 떨어진 거예요. 예. 어떤 투자도 지금 현재 금리 상승기는 버틸 수가 없어요. 재테크를 안 하시는 게 그쵸? 예, 재테크가 아니라 진짜 이자로 은행에다 가다 맞추는 게 그쵸? 채권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채권은 그쵸? 예, 금리가 상승하면 계속 상승하면 그냥 자기가 채권은 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투자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이제 박종훈 기자의 암울한 전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노려서 부동 이제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반도체를 완전히 쉽게 말하면 초밥을 왕에다 초밥을 쌀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서 그렇죠. 이제 중국이 그치 예, 문을 닫게끔 하고 그리고 부동산 버프를 터트려서 미국이 그리고 중국이 그야말로 그냥 낮아빠지고 근데 14억 인구의 대국인 중국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과 미국에게도 만약에 중국이 무너지면은 예, 그 전에 일본이 무너지던 것처럼 그렇게 미국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좀 모르겠어요. 여튼간 미국은 정말 중국이 안 되는 걸 바라고요. 중국은 정말 아시아에서 미국이 그쵸? 예, 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하고 있어요. 결국 두 강대국은 저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산에서 그죠? 호랑이 두 마리 못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하튼간 이제 아킬레스건이 부동산 버블인데 미국은 정말 타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셰일혁명이 사실상 유가를 그쳐 낮추는 그 효과를 있었잖아요. 근데 셰일혁명도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셰일혁명은 사실 보면 미국은 셰일혁명 때문에 셰일가스, 천연가스를 일본에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러시아를 고사시키는 전략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그쵸 인플레를 막아주던 그쵸 저금리를 유지하던 건데 사실상 미국의 셰일혁명도 지금 단가 문제나 이제 원가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그쵸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어딜 찾아와도 희망이 없는 게 그쵸 박정훈 기자의 책. 그리고 미국의 친환경 정책은 그렇죠? 예, 결국에 그래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아닌 중국차와 중국 배터리를 살려줄 것이라는 좀 암울한 전망. 그러니까 중국은 망해가는 건 배터리 아니 망해간 배터리가 아니고요.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쪽이 좀 그렇죠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근데 결국 중국차랑 중국 배터리는 지금 이게 보면 미국의 친환경 정책이 오히려 그 빈틈인데 제가 봤을 때 CATL이나 BID 차를 미국에서 팔 수 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저는 그걸 좀 이 주장만큼은 조금 앞서간 주장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시나리오는 이게 있습니다. 끈질게 되살아나는 인플레이션. 굉장히 힘든 거죠. 예, 예, 그렇죠. 연준이 그렇게 이제 좀 끝이겠지. 그럼 좀 금리 좀 내릴까 하다가 또다시 살아나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경기 침체랑 인플레이션을 그쵸 맞바꾸는 거. 예. 경기 침체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약하지만 자산 붕괴가 오고 그러면 결국엔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예. 그럼 자본주의가 끝나는 거나 다름없죠. 대공황이 온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경기 둔화가 약간만 오고 그것을 연준이 통제를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는요. 1번과 2번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종훈 기자의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채권의 평가를 하자면 진짜 예측력이란 건 전문성, 뭣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면서 재테크나 주식에서 주가 오른다고 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득력 있는 미래, 개연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심리 자체로 쉽게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재테크는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20대, 30대라면 지금의 그 노동 소득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40이 한계예요. 50 넘어가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국 비관론 속에서도 성공 투자가 필요한데 그 방법은 박종훈 기자도 못 찾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숙제고 이게 고민이에요. 있을 것 같거든요. 공매도 뿐일까요? 정말? 풋옵션 뿐일까요? 예. 여하튼간 내년에 이런 암을 지금 올해 연말에 산타랠리를 보기 좋게 그쵸? 예. 박살내버리는 한국과 이제 미국의 증시만 보면 슬퍼지는데요. 여하튼간 이 책을 읽고 저도 그때 일단 이 손학규는 피하고 보는 게 장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